올해가 한국 고고학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경주에서는 금관총, 금관이 발굴된 지 100년 된 해고요. 그 공주에 있는 백제 문영왕릉이 발굴된 지 또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그 특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보시고 우리 제작진에게 관련해서 한번 우리 한파 클래스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하셔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흔적의 역사라는 문화재 관련 연재를 하고 계시는 이규환 기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성희 소장님도 인사 나누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기환 기자님의 그 연재물을 네. 신문 연재물 중에서 유일하게 읽는 게 그겁니다. 이야,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아마 10년 전부터. 그리고 사실 그렇군요. 제가 공주까지 가게 된 것도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와,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또 제가 엄청난 강력히 영향이- 추천했습니다. 셀럽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또 PD 중에서도 우리 네, 기자님 예. 그 기사를 열심히 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모셨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도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흔적의 역사라는 그 제목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재하셨어요. 연재하신 게 거의 근 10년 되신 거죠? 예, 2011년 8월부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는데 그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넘은 그 신문 연재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8월에 은퇴는 했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쓰라 그래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의 역사하고 예. 유튜브 방송을 겸한 그 이기환의 하이스토리라고 있어요. 그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그것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예, 또 유튜브 채널도 광고해 주시고. 네,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채널 광고할 때 그렇게 비난하시더니 저런 유해 채널 말고 유익한 채널. 진 작가님도 하나 채널 빨리 하시고요.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아 그러군요. 자, 김성현 수장 그저 지지자들 달려와가지고 노란 딱지 달까봐.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청취자들 중에도 굉장히 우리 기자님 오시니까 연재 잘 보고 있다고 네, 남영우님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락유님도 근데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셨어요? 사실은 뭐 예, 신문 기자가 뭐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에 있다가 갑자기 문화부로 정치부 오라 갔다가 뭐 그래서 경제부 다른 부 뭐 갔다가 사회부 이렇게 갔다 하다가 이제 했는데 문화부로 왔는데 예, 뭐 문화재를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문화재. 네, 근데 이제 그때 풍납토성 그 보전 문제가 걸려 있는데 갑자기 제가 뛰어들어가서 맡게 됐는데 예,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문화 기자라는 게 사실은 또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날 뭐 일면 톱 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감흥을 못 느꼈다가 예. 볼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볼수록 매력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 문화유산을 좀 보면 뭔가 사람의 그 예전에 그 만들었던 사람들의 뭘까 채취랄까 뭐 그 사람의 이력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렀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로서 히스토리 텔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자가 뭐 어떤 폭로를 하거나 무슨 사회의 정의를 이렇게 세우는 일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주는 의미의 또 기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 히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건데 예, 그 1970년대 여성운동가인데 로빈 모건이 뭐 허스토리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히스토리는 남자들 남성 중심의 거다. 이제 뭐 역사다니까 허스토리의 개념을 만들어서 여성 중심의 역사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히스토리가 스토리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제목도 뭐 하이스토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이야기로 꾸미자.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뭔가 이제 열심히 발굴하거나 역사 이게 연구를 한 걸 갖다 기자는 예. 그걸 소화를 해갖고 대중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죠. 예. 아유, 10년간 하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면서 예, 예. 또 대중과 소통하시는 건데. 예, 역사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넘치잖아요. 근데 아,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웬 국뽕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국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예, 게 예.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봐야죠. 예, 근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계 뭐 이런 논의들 같은 거 아주 객관적으로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합니다.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인증한 네, 히스토리 텔러 예. 우리 이규환 기자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그 문영왕릉 발굴 50주년 기념해서 또 저희가 모셨는데 네. 문영왕릉 하면 또 우리 진 작가님, 김 소장님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우리 진 작가님부터 해보실까요? 저는 그
그 전축분 네. 그게 중국 어디 양나라 양나라. 양나라죠. 읽은 티가 나죠. 벽돌 무덤인데. 네. 아, 네, 근데 네. 너무 정교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전시물 중에선 정말 그 목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재현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전시했습니다. 네. 예. 우리 김 소장님은? 그 안에서 이제 금으로 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던 그렇죠. 그들에서 이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에 네. 뭐 제 일차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들 만들어서 그러게요. 네, 네. 놔둘 수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게 참 전 좀 신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문영왕릉 이 발굴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1971년 7월 5월이었는데 그 우연히 발견된 거였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주인공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가 문영왕이요 하고 이제 선언하고 나온 무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그 1971년 7월 초인데 뭔가 그 여름철만 되면 이제 그 비가 새고 습기가 찼던 고분이 6호분이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돌분이고 그다음 벽화가 있었던 그 문영왕릉하고 거의 비슷한 무덤인데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무덤인데 그게 자꾸 습기가 차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6호분 뒷부분에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예. 인부의 삼날에 이제 무덤 벽을 쌓았던 아까 말씀하신 그 전돌이 깡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뭔가 이 뭐다 그래갖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1442년 만에 문영 왕과 왕비의 무덤이 거기서 이제 현현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도굴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문화재 보존이 안 된 상황도 많았을 텐데 예. 문영왕릉은 그 도굴 피해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게 참 극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공주 일대의 고분을 이렇게 막 이 닥치는 대로 도굴을 조사한데 뭐 했겠군요. 도굴이 뭐 무단 발굴을 했던 일본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공주 고보 교사였던 가로베 지온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도 아닙니다. 일본어 교사인데 예. 이 자가 문영왕릉 바로 앞에 있던 송산 6호분 아까 얘기했던 그 고분을 무단으로 막 발굴했습니다. 1931년부터 33년 사이에. 예. 그 이제 그 가로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발굴했는지 뭐 도굴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출토된 공주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일본의 모교에 기증도 하고 막 그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도굴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1933년 정도 무렵인데 가로배가 6호분 뒤에 뭔가 고분의 봉분 같은 그런 둔덕 같은 게 보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로배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단 도굴한 6호분을 문영왕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그 뒤에 있는 봉분 같은 거 이거를 6호분을 수호하기 위한 이른바 현무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사신사상을 해서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뭐 북현문 남주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6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이렇게 조성한 현무릉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발굴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만약에 가로배가 이 문영왕릉 존재를 확인하고 문영왕릉까지도 무단 발굴, 도굴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영왕 부부의 합장릉이 이렇게 그 도굴을 어떻게 보면 선무당의 눈길을 가까스로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선무당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도 이 발굴을 또 제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럼요. 뭐 저 그 발굴 현장에 막 기자들이 또 들어가서 밟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기레기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로 이 당시로 예, 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 손으로 경험해본 발굴다운 발굴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방 이후에 1946년에 호우청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시험 발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광개토대왕 명문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발굴이긴 하지만 발굴 자체는 소규모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굴다운 발굴이 없다가 우연한 기회에 도굴이 안 된 뭐 생생한 고분을 뭐 발견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예전에는 이 고분을 도굴 안 된 고분을 처녀분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큰일 나는 그런 제목이죠. 예.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아하. 좀 네. 이 합리적인 그런 이 용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발굴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도굴이나 다름없는 그런 발굴이었다, 졸속이었다라고 자비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뚝딱 해치운 발굴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 당시 그 사진을 또 제작진 준비했는데 저 지금 사진을 보시면 뭐랄까요? 굉장히 지금 뭐 소풍 가가지고 뭘 채굴하는 진짜 그런 네. 사진 모습이 또 있고요.
예, 굉장히 지금 뭐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은 또 와서 사진 찍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데. 1975년 7월 5일에 발견을 해가지고 예, 긴급 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서 그 7일 오후부터 발굴이 시작됐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기자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예,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이 문화재 관리국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데 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공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무작정 공주로 갔대요. 예.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8일자로 특종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물 먹은 기자들 있잖아요. 저같이 물 먹은 기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낙종원 기자가 예. 이 문화재 관리국 그 이 과장의 뺨을 때렸다. 뭐 이런 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그 한국일보만 취재하겠다. 그렇죠.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정말 옷 벗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렇죠. 적이죠. 뭐 그래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요. 그만큼 취재가 과열 취재가 있었다라고 예, 볼 수 그러니까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발굴 경험도 없었던 조사단 그리고 역시나 발굴의 취재 경험이 없었던 기자들이 이제 어울려져 가지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기자들이 사진 좀 찍자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단장이 음. 김원영 선생인데 아주 기가 막힌 결정을 해버립니다. 기자 한 명씩 가서 한 카트씩만 찍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됩니까 기자들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 장씩만 찍고 오라고 했다.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뭐 명령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수라장되고 막 이러니까 음. 청동 숟가락 하나가 뭐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조사단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천추 하늘이 남을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 빨리 유물을 수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일 밤 10시부터 9일 아침 9시까지 11시간 동안 예. 이렇게 무덤 바닥에 놓인 좀 큰 유물 이런 거는 대충 수거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잔뿌리에 엉킨 이런 뭐 자잘한 유물들은 정말 그야말로 삽과 빗자루로 해갖고 쓸고 담듯이 담아서 그냥 그래도 쌀포대 2자루에 넣었다. 서둘러 싣고 나갔다. 이런 그 기록이 있는 거죠. 아, 그때 그 경찰을 불러가지고 현장 통제를 좀 하고. 그럼요. 예, 글쎄요. 원래 펜스를 이제- 치고 이제 뭐 키스에 예, 예. 됐었던 건데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예,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이 생각에 김원 경찰 그 당시 공주 경찰이 나왔을 때 서울에서 기자가 완장 차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이랬으면 경찰들이 어떻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고고학의 이제 흑역사가 돼버린 그 거죠. 흑역사예요. 그래서 2년 뒤에 그 천마총 발굴 때는 딱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김원영 조사단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죠. 기자들이 난리를 치더라도 양해를 구하든 쫓아내든 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차근차근 조사를 해야 됐는데 조사단장인 당신이 먼저 뭐 이 흥분해가지고 아. 졸속 발굴을 결정했다. 이거는 정말 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도굴이나 다름없었던 졸속 발굴, 음. 이 문영릉 발굴이 해방 이후에 최대의 발굴이면서 한국 고고학사의 흑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출토 유물 중에 팔찌를 끼워봤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게 또 역사적인 발굴이니까 이게 또 숱한 해프닝 그때 여담이 이제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서울을 뭐 유물을 서울로 갖고 옮겨가려고 하니까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또 집단 농성을 벌이고 가져가면 안 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원용 관장이 가장 낡은 청동제 신발을 이렇게 가져와서 봐라 이 청동 신발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서울에서 고치지 않으면 썩어 문드러진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겨우 서울로 옮겨졌는데 예. 문영릉 출토품 가운데 주요 이제 금제 유물들을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여주죠. 이 박 대통령이 야 이게 진짜 순금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휘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옆에 김원영 단장이 뭐 가슴을 쪼리고 진짜 막 조마조마했다라는 휘어봐. 흑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물어보네. 않습니까? 꼭 깨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 휘어보기 이게 정도. 올림픽 메달이냐.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런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예. 기자님 알아보시는 청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JYB 멘트님은 재미있어서 바로 구독 신청하라고 아들에게도 역사 채널을 공유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발굴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물을 총 출동해갖고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굴된 유물이 5,232점이라고 하는데 모두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중에 이제 국보로 지정된 12건 17점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진중호 작가님께서
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내년 3월 6일까지 하니까 아하. 예, 많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 가보셔서 문영왕릉 부부를 만나고 오시기 바라고요. 워낙 국보고 유물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싶고 느끼는 대로 가서 보시면 돼요. 뭐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게 박물관 가면 그냥 또 이게 피곤해가지고 예. 빨리빨리 가. 이렇게 한 애들 데려가면 또 0.1초씩 그렇죠. 보잖아요. 동창들하고 하지 마세요. 네. 제대로 못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혼자 가야 아니에요. 돼요? 혼자 가야 됩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설명 그 네, 설명을 설명도 하고 들을 수 그러죠.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들으면 훨씬 재밌긴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알고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일 예. 중요한 건 느끼는 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국보 이야기, 뭐 아까 얘기했던 졸속 발굴 이야기들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예. 뭔가는 이번엔 좀 색다른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 하다가 문영왕 부부의 장례식을 좀 이렇게 제가 좀 꽂혀갖고 장례식? 들여다봤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거기 그 관이요. 네. 목관이 두 개가 전시가 돼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새 거고 네. 하나는 조금 낡은 듯한데 이 두 개가 다 모형입니까? 아니요, 요번에 네. 그 제대로 그 재현을 해가지고 복원해갖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이렇게 마구리 예. 장식이 있는 예. 거는 이제 왕,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아, 그럼 왕비의 그게 겁니다. 그 남아 있는 그 유물인 예, 거 남아 맞는 있는 거고요. 유물을 예.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다른 관에는 진짜 새 거로 그냥 네, 재현을 예, 해놨더라고요. 예, 그건 재현해 놓은 거고. 예. 예, 지금 박물관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예. 차이가 예.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느낌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처가가 일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문화의 원류가 네. 그러니까 미감이라든지 약간 디자인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백제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예, 그 들었거든요. 관이 금성인데 금성이 이제 일본제라고 하죠. 일본에서 수입한 예. 당시에 뭐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주목하신 부분 그 네. 연꽃 모양 장식이 가장 눈에 띄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그 왕비와 왕 무덤에 넣었던 수많은 연꽃 모양의 장식이 눈에 띄었는데 예. 금과 은으로 그 만든 연꽃 장식의 수가 805점이었어요. 805점이었는데 아하. 그중에 금제가 668점이고 은제가 137점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금제 연꽃 장식의 금 순도, 금 함유량이 93%에서 99.5%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순금이네요, 거의. 24K죠. 어허. 완전 순금이죠. 그리고 이제 순금 연금 장식을 700개 가까이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 어허. 은제가 137점인데 뭐 관의 마구리 장식 보셨던 그거는 굉장히 거의 99.9%라고 해요. 화면으로 지금 은도. 나가고 있어요. 와, 굉장히 예, 화려하죠. 지금 예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뿌려 놓은 겁니까? 뿌려놓은 걸 수도 있고 걸어놓은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네. 텐데요. 예. 뭐 이런 금은 장식, 뭐 이런 연꽃 장식 외에도 금은동으로 만든 원형 장식이 또 있어요. 예. 뭐 저런 말고 또 있는데 원형 장식 또한 1910점이나 이제 무덤에서 찾아낸 거죠. 와, 굉장히 많네요.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네. 우리 신 작가님도 가서 찍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식 말고도 벽, 천장, 네. 무덤 안에도 이 연꽃 무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불교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장식 중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왕이나 왕비의 옷이나 이런데 어. 꿰매가지고 이렇게 달았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베개나 발받침 이런데 장식을 했을 거고 그 다 합치면 2,715점인데 모든 게 다 옷 장식하는데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구멍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무덤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뭔가 이 연꽃 원형 장식이 문영 왕과 왕비의 장례의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낭만적이다. 여기다 흩뿌려 놓는 거. 예. 그래서 이 연꽃 장식을 붙이거나 꿰맨 휘장 같은 거 이렇게 예. 달아놓거나 아니면 네네. 벽에 그렇게 걸어놨거나 휘장을 예. 그리고 목관을 이렇게 덮었거나 예. 이렇게 연꽃을 달았거나 뭐 이런 거고 실제로 목관과 벽면에 보면 뭔가를 걸었던 그런 그 모세 흔적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예. 걸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돌로 쌓은 문영왕릉의 벽과 천장 보셨다 그러지만 무수한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전돌에 새겨진 연꽃 문양을 세어보다가 1000개쯤 세어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1120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지쳤군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장식, 은잔도 저희가 실시간 한번 사진을 저기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옛날에 등잔이 들어가 있었던 실제로 건가요? 등잔이 걸려 있었고 그 등잔 안에 이게
피웠던 예. 그런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릇 있어요.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피워놓고만 나갔겠죠. 예. 장례식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꺼졌겠죠. 그런 식으로 아, 했을 걸요. 되게 근데 저게 그 예. 벽면에 그 이것이 한 10,000개 정도 연꽃 문양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음. 10,000개는 넘을 것 같고 수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관장식에도 있고 또 베개나 발받침에도 있고 뭐 청동 잔하고 동탁 은잔에도 있고 그래서 예. 무덤 안이 어떻게 보면 연꽃 세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재밌네요. 지금 또 관련해서 그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장식들, 은잔 유튜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멋있다, 멋지다 라는 생각 들고 또 뭐랄까요. 저런 유물이 있으니까 뭐 우리 문화가 좀 자랑스럽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저렇게 좀 멋지고 막 아까 순도가 거의 95% 예, 이렇게 90% 이상 말씀하시면 99%까지 당시 그 백제가 문명사 쪽으로도 굉장히 좀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왜 연꽃일까? 아까 살짝 말씀드리니까 불교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 인도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예. 불교와 인연이 깊은 꽃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뭐 이렇게 알린 것도 연꽃이었다고 하고 예. 또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신자가 연꽃 위에서 신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믿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극락세계를 또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 문영왕릉은 서거한 문영왕 부부가 괴로움이 없고 뭐 이렇게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극락세계에서 살기를 기원하면서 조성한 연꽃 무덤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교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기자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 유물이 또 있었다고 신체 관련 유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 그 장례가 끝나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휘장에다가 옷에다 목간에다가 연꽃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닫고 나오면 시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에 그런 연꽃 장식이나 이 뭐 이런 장식들이 후두둑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결국 그 무덤 안이 어느 순간에는 연꽃비가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하. 굉장히 좀 뭔가 뭐 장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2,715개인데 아까 얘기했던 연꽃이나 원형 장식이 그런 게 다 후두둑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막 영화 속에 막 뭐 이집트, 뭐 미라 얘기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이게 큰 역사를 담고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예. 고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문영왕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왕비가 나중에 예, 예. 3년 뒤에 3년 뒤에 들어서 예, 예. 합장을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예. 이 빈이라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한 3년 동안 하고 역시 28개월인가 그런데요. 역시 저 왕비도 그렇게 해가지고 네. 523년에 돌아가신 그냥 문영왕은 525년에 이제 저 장례를 하고 완전히 그다음에 526년에 돌아가신 왕비는 529년에 이제 완전히 이게 합장을 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사진이 하나 더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문영 왕비 치아 사진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참 그 이 예,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물론 발굴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그렇죠. 거겠죠. 이게 도록에 나온 사진을 보면 제가 도록 나온 사진 보고 갔는데요. 예. 그 꽤 크게 나왔어요 사진이. 음. 막상 예, 실제로 가보시면 1cm도 안 뭐 이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너무 작아요. 근데 아하. 이 유물이 뭐냐면 나중에 유물 수습할 때 왜 빗자루로 해갖고 삽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기적적으로 발견된 건데 예. 이게 여인의 어금니나 혹은 사랑니로 이제 추정은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 왕비의 어떤 그 치아다라고 하는데 예. DNA 분석에는 실패를 했고 저게 이 겉만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지 살짝만 이렇게 돼도 이게 뭐 뭉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게 천년 더 이상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럼요. 걸로 예, 보는 예.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애들이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끌고 가가지고 여기 있다 이걸 봐야 돼. 아하. 요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현장 교사 역할을 또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자, 경향신문 이규한 기자와 함께 이제 문영왕릉 이제 라디오 관람을 하고 있고요. 예, 잠시 후에 백제 시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한판 클래스 경향신문 이규한 기자님과 함께 역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이제 문영왕릉에 그 출토된 유물들 좀 봤고요. 그 출토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 비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영왕릉의 주인
문영왕 어떤 인물인지 또 백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역사시간에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지만 다 잊기 쉽기 때문에 예. 이해님께서 좀 핵심적으로 기억할 만한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문영왕이 이제 40살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501년에 즉위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동성왕의 아들이라는 설은 이제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가 얘기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일본 서기에서는 계로왕의 아들이다 혹은 뭐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 뭐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당시에 백제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죠.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남침으로 해서 계로왕이 죽고 예. 웅진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도 그렇고 상근왕도 그렇고 각각 3년 만에 피살을 당하거나 혹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성왕이 나중에 즉위를 하는데 역시나 귀족 세력인 백가한테 살해가 되죠. 그 후에 문영왕이 뭐 국력이 한없이 쇠잔된 상황에서 이제 귀족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왕이 올랐던 때죠. 그래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기에 왕이 돼서 난제를 해결했던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누파구려 갱위 강고 예. 무슨 뜻입니까? 고구려를 여러 차례 깨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걸 선언했다라는 의미죠. 누파, 구려, 갱위, 강국.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전엔 강국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다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예. 좀 큰 건데요. 이 문영왕이 눈앞의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갔는데 창고를 열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 구휼했다. 그다음에 제방 등에서 수리시설을 확대했다. 뭐 농사를 장려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한 다음에 세력을 밖으로 떨쳐서 뭐 섬진강, 낙동강을 뭐 경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숙적인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 예. 마침내 즉위한 지 20년 만에 중국 양나라에 이제 보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트리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누파구려 갱위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일보 직전에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반세기 올려놓았고요. 그래서 이 누파구려 갱위 강국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뒤에 526년에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제 그 이 부부 합장묘를 갱위 만들고. 강국했으니까 금이 많았군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구려 신라 역사 좀 많이 아는데 네. 백제 역사는 또 은근히 잘 알지 못하는 네. 경우가 있고 백제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설명을 그렇습니다. 더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백제를 한성기 백제하고 웅진 백제하고 사비 백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웅진 백제나 사비 백제 얘기를 많이 하지 한성 백제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가 한성인 그렇죠. 백제였다. 풍납토성 풍납토성. 네,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광주라고 했죠. 네. 거기였는데 이 백제가 기원전 18년부터 기원 후 660년까지 678년을 전속을 했는데 최전성기는 역시나 도읍지가 한성이었던 475년까지 493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웅진이나 사비는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좀 뭔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흥을 꾀하다가 결국 문영왕릉 주음에 이제 반짝했다가 다시 쇠전해서 멸망해가는 물론 문화적으로는 아주 번성을 하고 그랬지만 예.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성 백제 이야기를 좀 뭔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백제가 번성했을 때 중국 대륙까지 진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역사적 근거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인된 사실인가요? 이것이 이제 뭐 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에 굉장히 큰 그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건가 바로 이제 백제 요서 경략 기사인데요. 예. 백제가 한때 중국 요서 지방을 비롯한 중국 대륙 일부를 점령해서 지배했다라는 견해인데 예. 중국 사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600년 이상의 중국 사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뭐 사실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18, 19세기부터 조선 시대 때부터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는 이게 요서 경략이 488년에 편찬된 중국지 역사서인데요. 송서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제국은 고구려와 더불어서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었다. 그 네. 후에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해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송서뿐이 아니라 조금 뒤 뭐 이렇게 뭐 어떤 각국 사절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해설한 양직공도라는 그런 문헌 예.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는 네. 진나라 말에 고구려가 요동 양랑을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 진평현을 차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 사서에 나오는데 이게 또 아니라는 반론이 있는 건 뭐냐면 예. 이제 삼국사기에 안 나옵니다. 결정적인 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 이 백제가 경략했다는 요소 지방에서 백제인의 영역임을 입증할 고고학 자료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고구려니 저기 중국이니까 아직 못 찾았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삼국사기에 안 나온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안시성주 그 안시성주가 누구죠? 양만춘이라고 양만춘. 알려져 있지만 안시성 사건. 그것도 사실은 안시성. 삼국사기에 없어요. 음. 그 삼국사기 보장왕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게 안시성주가 너무나 큰 활약을 했는데 그 이름을 모르니까 애석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이 조선시대 때 그게 현종 때인가 효종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을 갔다 온 그런 사신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 사람한테 듣고 와서 한 이야기가 이제 안시성주는 뭐 양만춘이었다. 라고 거기서 비로소 나오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안시성주가 양만춘이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삼국사기에는 없습니다. 역시 그 역사는 E.H. 카가 말한 대로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서 서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제 문화 얘기를 좀 해보면 문화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유물 출토된 걸로도 많이 확인이 되는데 네. 금동 대학로 네. 많은 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사진 볼 수 있도록 한번 띄워드리면 금동 대학로 이 유물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야 이게 뭐 1500년 전에 17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 엄청 대단한데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이게 그 1993년에 이제 출토가 됐는데 예. 우연히도 이제 그 이 사지 그러니까 능산리 사지라는 곳에 이렇게 발굴하다가 막 물구덩이 같은 데인데 공방에 그게 보니까 마을 구유처럼 뭔가 물통 같은 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백제가 멸망하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스님들이 예. 막 쳐들어오니까 예. 신라가 쳐들어오니까 거기다 일단 중요한 거니까 두고서 어허. 조금만 뭐 일주일만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영영 이제 못 찾아는 거예요. 그게 폭삭 무너져 가지고 뭐 1400년 이상 무너진 다음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93년에 출토가 됐는데 이게 딱 출토가 된 그 순간부터 제작진 논쟁이 벌어졌어. 이거는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 백제가. 이거는 중국 거야라고 해서 가져온 예, 그 중국 한나라 시대의 성행이었던 박산향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황이 뭐 사비천도하고 뭐 이런 어지러운 때인데 그렇죠. 이거 만들 그 여력이 여력이 있겠냐. 있었겠는가.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중국 박산항로가 여기 뭐 없겠지만 보면은 높이가 20c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금동 대학로는 62.5cm예요. 규모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문양이나 제작 기법을 봐도 중국제 향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동 향로에 비해서는 뭔가 허접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보시면 뭐 알 것 예.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고 그리고 이제 그 향로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보야 될 그런 그 투톱이라고 하는데요. 예. 백제 예술의 투톱 이게 또 한 점이 더 있죠. 문의전돌. 예, 그렇습니다. 예, 문의전돌이라고 하는데 부여 외리에서 출된 문의전돌인데 그것도 사진 저희가 준비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예, 맞습니까?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가 좀 있으면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1960년에서 2019년까지 예. 해외 전시를 다녀온 한국문화재 순위를 이제 집계한 자료를 봤는데 예, 금관이나 방가사회상을 제치고 단연 1위를 한 그런 유물이 바로 저희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문의전돌인데 예. 전도는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그러니까 바닥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 바닥재. 벽제. 근데 아마 벽재에 벽재.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냐면 약 4cm밖에 안 되는데요. 밟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 뭐 이래가지고 벽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벽에다 붙이는 거를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타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늬 타일. 그러니까 총 20여회에 걸쳐서 6,400일 동안 나갔습니다. 기내식을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기 많았던. 예, 금관이라든가 방가사회상보다 3분의 1, 3배에서 5배 근데 정도. 왜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물건도 좀 작고 타일이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금동대학로가 출토가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그게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무늬를 보면 한결같이 국보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저 동그라미 이렇게 빨갛게 친 거 있는 게 보면 네. 산수 이무라의 시온이라는 그런 전돌이 눈에 띄거든요. 산수 인물화가 그 돌 안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산수 무늬 전돌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데요. 예, 밑에 보면 물이 있고 중앙에 산과 나무, 윗부분에 하늘이 있고 예. 오른쪽 하단부에는 보면 스님인지 도인지 모르는 그런 신비의 인물이
암자 같은 그런 팔짝기둥 지붕 건물을 향해서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 지금 보이고 있는 빨간색으로 하신 게 지금 스님 네. 비슷한. 왜냐하면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때문에 한 빨간색으로 건데. 좀 예, 표시해 그렇습니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돌이 중국을 포함해서 7세기 당시인데 세계에서 예. 가장 발달한 산수, 그것도 인물을 곁들인 산수 인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산수 인물화를 요즘으로 말하면 타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장식을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네요. 그럼 이걸 좀 무식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한 벽을 다 저렇게 조각한 것을 넣은 것인가 아니면 포인트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근데 저게 지금 예상을 8개가 해야 될까요? 있거든요. 예. 8개를 딱 이렇게 해보면 그 묘하게 이렇게 딱 균형이 잡힌 그런 무늬가 큰 무늬로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8개가 복합 예, 이렇게 그림처럼. 복합 그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예. 저게 조금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음. 원래는 백제 왕응사라는 그런 국찰, 왕찰에서 이제 쓰인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조선 시대 끝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뭐 나뉘어졌다가 나중에 외리에서 발견된 거죠. 결국 이제 벽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제 금동대학로에도 그 산수와 같은 풍경이 있었고 아까 보여주신 문희전돌도 산수와 같은 그런 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산수화가 사실은 중국 육조 시대라서 남조, 중국 네. 남쪽 뭐 이거 왕조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게 초기 산수화가 중국에서는 없고 예. 가장 어려운 게 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은 물 표현하는 게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예. 그 예전에는 6세기, 7세기 때는 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없는데 이게 우리 그 문희전들을 보면 뭐 무슨 귀신 문양의 어떤 문희전들이나 이런 걸 보면 물이 굉장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는 느낌 물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양을 보면은 이게 백제 금동대학로가 아주 흡사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희전들을 보면 산이 이렇게 3개 있는 경우 예. 삼산형의 이 표현되는데 이게 금동대학로에 이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동대학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금동대학로의 몸체하고 비슷합니다. 이 산산형이. 음. 그리고 이 분위기는 또 향로의 뚜껑 그림하고 비슷하고 그러는데 봉황을 봐도 금동대학로의 꼭대기에 있는 봉황 있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그것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예, 그것이 이제 향로 그러니까 아주 외리에 있는 그 봉황하고 봉황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앞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포즈를 취해 있는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금동대학로의 밑에 부분에 용 받침 문양이 있는데 예. 이것도 외리 출토 전돌 중에서 반영무늬 전돌이 있습니다. 그거랑 보면 아주 흡사해요. 지금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되고 있어요. 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혹자는 이 외리 출도 무늬 전돌 세트를 만든 장인하고 금동대학로를 제작한 장인하고 혹시 동인 인물이 아니냐라고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의 똑같다라고 하고 이런 문양들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술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백제 고유의 그림이다. 예, 최소한 같은 공방에서 나왔어요. 같은 거? 네. 아니면 저런 형태가 저 당시에 유행하는 하나의 사조일 수도.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또 뭐 도교의 요소도 있거든요. 아. 도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습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감은 엄청 뛰어나가지고 가끔가다 백제가 통일을 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미감은 발달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학자의 진단입니다. 예, 그것이 뭐 백제가 사실은 망할 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42년에 그 이 의자왕이 네. 신라의 40여 개 성을 그렇게 막 그 윽박지르고 그래갖고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막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신라가 이제 으쌰해가지고 이제 저 중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48년에 중국과 밀약을 맺죠. 네네. 나당 동맹이 밀약을 맺는데 백제가 그것을 몰라요. 아하. 모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동대학로 같은 거를 한 일주일만 그렇게 이렇게 놓으면 그 한 일주일 뒤에 오면은 뭐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는군요. 망하는 거 그런 게 아닌가. 660년에 이제 백제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1년부터 이제 52년부터는 그 단교를 하거든요. 예. 중국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국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외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나라는 거의 역사적 결과적으로 망해가는 시기였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막 신라 침공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랬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밀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리고 밀약을 맺으면서 당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백제가 멸망하면 너희 그 백제 땅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막상 멸망하고 나니까 또이 당나라를 쫓아내죠. 당나라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 신라를 왜 줘? 옛날 그 백제 유민들을 뭐 니네들이 잘 알아서 해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싸우게 만들고 막 그랬죠 당나라가. 예.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역사 얘기. 당시 또 그 보고 백제가 있습니다. 멸망할 때 또 일본이 막 그 또 구원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제 멸망 시기가 660년이냐? 아니다. 663년에 백강 전투라고 하는 네. 그 이 참 대대적인 동북아 최대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근데 결국 이제 그 백제하고 외연합군이 지죠. 그래서 그것이 멸망 예. 그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백제 미감을 네. 그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그 거미불로 이- 화이불치. 예, 그게 그 온조왕이 예. 처음에 그 궁시를 만들고 성곽을 만들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미래성을 쌓으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미불로 화이불치. 그래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라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그런데 그 중도를 지키라라는 거죠. 좋은 그래서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좀 아닌 게 뭐냐면 문양은 출토품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뭐 금동대학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그런 원조왕의 그런 지시를 안 음. 따라서 지금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신라도 그랬거든요. 신라도 망하기 50년 전까지도 이 왕이 월상노라는데 올라가 가지고 야 우리 뭐 저기 뭐야 굉장히 뭐 잘 살고 있잖아. 뭐 우리가 뭐 민간에서도 기와로 지붕을 깔고 뭐 이렇게 하고 숲으로 밥을 짓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뭐 이 7년 만에 진성유왕 때 이제 뭐 급전직하고 50년도 안 돼 가지고 망했다라는 게 신라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멸망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뭐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네. 백성들의 고초가 없었다면 또 그런 또 화려한 유물들을 볼 수가 없는 게 또 아이러니죠. 예. 자, 한파클래스 경향신문 흔적의 역사를 연재하고 계신 히스토리텔러 이규환 기자님과 함께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요. 20초 남았습니다. 기자님 새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연재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최근 복원된 경복궁 향원정에 대한 이야기, 네. 거기에 뼈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거, 왕의 휴식처가 아니라 뼈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보여줄 거고요. 예. 바둑 관련 유물을 신라 영역에서 이제 찾아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경향신문의 이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